수현아, 내 손목이 왜 이래?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목을 감싼 스카프, 떨리는 손끝, 사라진 웃음. 매일 걸려오던 전화는 끊겼고 SNS 속 환한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과연 이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30년 형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주말마다 딸 수연이와 통화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인 수연이는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아빠, 오늘 반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예전엔 주 3회씩 전화가 왔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2주에 한 번. 제가 먼저 전화해야만 받더군요. 수현아, 바빠? 내 학교 행사가 많아서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통화 중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문 쾅 닫히는 소리. 남자의 낮은 목소리. 주말에 집에 올래? 시댁 일이 있어서 다음 주는? 남편이 바빠서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30년 형사 생활로 수백 명의 거짓말을 봤어요. 딸 목소리에서도 그게 느껴졌죠. 여보, 수연이가 이상해요. 어느 날 아내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알아. 그날 밤 수연이의 SNS를 확인했어요. 매일 올라오던 게시물이 6개월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수연이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요즘 수현이 연락돼요? 통 안 되네요.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 끔찍한 꿈을 꿨습니다. 수연이가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제 발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잠에서 깼을 때 등에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딸의 학교로 가기로요. 30년 형사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연이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앞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이번엔 제 딸이 대상이었어요. 오전 7시 50분. 수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걷는 모습, 움츠린 어깨. 10월인데도 긴 소매에 목을 감싼 스카프, 밝은 원피스를 즐겨 입던 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뒤틀렸어요. 학교 시간 수연이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죠. 조현우, 제 사위였어요. 차에 타기 직전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려워하는 듯한 눈빛.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의 선배 교사 은지를 만났습니다. 은지 선생님, 수현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은지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수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수업 중에 멍하니 있고 학부모 상담 중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목에 멍이 있더라고요. 뺨도 부은 것 같았고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남편분이 매일 데리러 오시는데 차에 타기 전에 수연이가 항상 긴장한 표정이에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후배 형사 재석에게 전화했어요. 재석아, 내 사위 좀 조사해 줄 수 있어? 형님, 수연이가 혹시 응, 내 딸이 맞고 살고 있어. 사흘 후 재석이 보고했습니다. 조현우 스트레스 받으면 물건 집어던지고 고함 지른대요. 스타트업 실패 후 성격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제 손에 펜이 부러질 것 같았어요. SNS에는 완벽한 남편 이미지 연출하고 있어요. 근데 사진 속 수연이 표정이 어색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증거 수집 계획. 아버지로서 써내려갔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학교 정문 앞에서 수연이를 기다렸습니다.
하교 시간에 맞춰 온 거였어요. 멀리서 딸의 모습이 보였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오는 수연이. 수연아, 제 목소리에 딸아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수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빠, 왜 여기 와? 그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가 볼까봐 두려워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지. 커피나 한잔 하자. 근처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수연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시계도 몇 번이나 봤습니다. 요즘 목소리가 이상하더라. 아빠가 걱정돼서. 그냥 학교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거예요. 5학년 담임이라 학부모 상담도 많고. 전형적인 변명이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로 다져진 제 눈을 속일 순 없었어요. 수연이가 커피잔을 들 때였습니다.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손목이 드러났어요. 선명한 멍이 보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수연아, 그 손목은 딸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소매를 내렸습니다. 문에 부딪혔어요. 집에 턱이 높아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학교 끝났는데 어디야? 왜 주차장에 차가 없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다그치는 투였어요. 아빠, 나 진짜 가봐야 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 늦으면 안 돼요. 수연이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딸의 팔을 붙잡았어요. 수연아, 힘들면 아빠한테 말해. 30년 동안 형사 일하면서 거짓말 수백 번 봤어. 지금 내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뛰어가듯 사라졌습니다. 주차장까지 따라갔어요. 수연이가 차에 타는 걸 지켜봤습니다. 조연우가 뭔가 따지듯 말하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미숙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큰일이야, 우리 딸이. 아내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수연이가 2년 전에 핸드폰 바꾸면서 옛날 거 두고 갔어요. 제가 서랍에 보관하고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서랍을 뒤져 수연이의 옛날 핸드폰을 찾았어요. 비밀번호는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쉽게 열렸어요. 후배 형사 재석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재석아, 급한 부탁이 있어. 디지털 포렌식 좀 해줄 수 있어? 3일이 지났습니다. 재석이가 복구한 데이터를 USB에 담아왔어요. 형님,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들이 떴어요. 집에 왜 늦어? 너 오늘 죽고 싶어? 내가 밖에서 뭐 하는지 다 알아! 쓸모없는 건! 내가 뭘 할 수 있어? 욕설이 담긴 음성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차마 듣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진들, 멍든 팔, 등, 허벅지, 수연이가 증거로 남기려다가 결국 삭제한 것들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도 있었어요. 언니, 나 너무 힘들어. 근데 말할 수가 없어 말하면 더 맞을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도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이것도 못해? 내가 너 또래 때는 우리 현우가 회사에서 힘들어하는데 내가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모든 증거를 프린트했습니다. USB에도 백업했어요. 재석아, 이 정도면 충분해? 형님, 충분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내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가 가방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접근금지 명령 신청서. 30년 형사 생활하면서 수없이 봤던 문서였죠. 그런데 이번엔 제 딸을 위한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아내 미숙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딸의 아파트 앞. 이제 올라가야 했습니다. 갑시다. 제가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층수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자꾸 헛나갔어요. 미숙이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12층. 딩동. 초인종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조현우가 나타났죠. 깔끔한 집안복 차림.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 겉으로만 보면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죠. 수연이 좀 봐야겠어서.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파에는 시어머니 조정혜 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도 마찬가지로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르신들. 인사치레였어요. 진심은 하나도 없는. 그때 부엌에서 수연이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딸의 얼굴, 창백했습니다. 목에는 스카프를 둘둘 감고 있었고 긴 소매 카디건으로 온몸을 가리고 있었어요. 제 눈을 마주치는 순간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수연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현우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사위를 베란다로 데리고 나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둘만의 공간. 장인어른, 무슨 일이? 딸한테 손댔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돌려 말할 시간이 없었어요. 조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거짓말 마. 나 30년 형사했어. 사람 거짓말하는 거 눈 감고도 알아.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구된 문자 메시지들, 욕설, 협박, 멍든 몸의 사진들. 이게 뭐야? 조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장인어른이 제 사생활을 불법으로! 불법. 이게 불법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슬픔으로. 딸을 매일 때리고 협박한 게 불법이지. 이건 범죄야.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라고. 그 순간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아, 엄마한테는 말해봐 힘들지. 베란다 문틈으로 보였어요. 딸이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조정희가 뭔가 말하려다가 미숙이 단호하게 제지하는 모습. 엄마, 나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딸의 울음소리. 3년 동안 참았던 그 울음. 제 심장이 쥐어짜지는 것 같았습니다. 봤죠? 이제 우리 딸 데리고 갑니다. 저는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안 됩니다! 조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무슨 권리로 그러시는 겁니까? 주현이는 제 아내예요! 권리! 네가 무슨 권리로 내 딸을 때렸어? 저는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후배 한재석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대기시켜뒀죠. 조현우 씨,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석이가 말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이건 접근 금지 명령 신청서입니다. 500m 이내 접근 금지예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조정희가 아들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현우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사돈. 제가 그녀를 봤습니다. 어머님도 공동 가해자로 고소될 수 있어요. 이 문자들 보세요. 저는 그녀가 보낸 협박 문자들을 꺼냈습니다. 조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연아, 저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짐 챙겨 우리 집 가자. 딸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어요. 방으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 얼마나 작고 약해 보이던지. 수연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조현우가 딸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 떼세요. 재석이가 그 사이에 섰어요. 지금 피해자 접촉은 불법입니다. 수연이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자. 제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조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장인어른!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 문이 닫히자 수연이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바보같이 왜 진작 말을 못했을까요? 네, 잘못이 아니야. 저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전혀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괜찮을 거야. 아빠가 지켜줄게. 미숙도 우리를 안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셋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시동을 걸고, 아파트를 빠져나올 때까지 뒷좌석에서는 계속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이제 괜찮아, 집에 가자. 백미러로 딸을 봤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오는 딸. 30년 넘게 키운 제 딸.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 보였습니다. 긴 터널의 끝. 그 끝에서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딸이 안전한 곳으로. 첫날 밤 제대로 잠들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가 나타났습니다. 제 팔을 붙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수연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가 제 방에 달려왔습니다. 엄마도 함께요. 저는 그제야 제가 친정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서워요,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꿈이었어. 이제 안전해. 아빠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다음 날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500m 이내 접근 금지. 종이 한 장이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돌아와. 다시는 안 그럴게. 처음엔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상담 받을게. 병원도 갈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가슴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렸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수도 있었을까? 다른 부부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밤마다 자책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제가 잘못한 건 없었을까? 수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매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전화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후회할 거야.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법원이 뭐가 대수야? 널 찾는 건 시간 문제야.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놓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상담센터로 데려갔어요. 강민호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의 젊은 상담사였어요. 수연 씨가 경험하신 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민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걱정하는 건 흔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학대 관계의 특성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니까 그게 이렇게 안도가 될 줄 몰랐어요. 이혼 소송도 시작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년간의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줘야 했거든요. 멍든 사진들, 삭제했던 문자 메시지들, 협박 음성 메시지들. 제 인생이 증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2주 후 그가 학교에 나타났어요. 정문 앞에 서 있는 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연아!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교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우리 학교예요. 그 사람이 와 있어요. 한재석 형사님이 오셨어요. 아빠 후배분이셨죠. 그분이 그를 데려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경고했는데도 접근하면 구속됩니다. 그날 밤 또 악몽을 꿨어요. 학교로 복귀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소근거림. 제 남편한테 맞고 살았대. 왜 진작 헤어지지 않았대? 3년이나 참았다는 게 말이 돼? 그 말들이 등 뒤에 꽂혔어요. 화살처럼 출근길에 공황 발작이 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였어요. 한 남자가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냥 옆자리에 앉으려던 것뿐이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다음 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에요. 민호 선생님이 말했어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은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재판이 있었어요. 법정에 들어설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증인, 진술해 주세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사랑한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점점 달라졌어요. 통제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말이 막혔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3년간의 기억들이 쏟아졌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인용, 위자료 6천만 원, 벌금과 집행유예. 종이에 적힌 문장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도감과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아빠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6달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었어요. 어느새 봄이 왔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학교에 가는 게 이제 무섭지 않아요. 교실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던 그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학부모 상담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어요. 동료 선생님들과 점심을 먹으며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연 선생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은지 선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제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주말마다 아빠와 함께 등산을 갔어요. 산을 오르면서 아빠는 별말 없이 제 옆을 걸었습니다.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빠, 응?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줘서. 아빠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용기 낸 거야. 아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돌아왔어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달았어요. 저도 3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민호 상담사와의 상담도 이제 2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수연 씨, 이번 주말에 서점 갈래요? 새로 나온 책 보러 가는데 같이요.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조용한 곳으로 갈게요. 민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SNS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웃는 사진, 산책길에서 찍은 꽃사진, 좋아하는 책 구절.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짧은 글 한 줄을 올렸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친정집 거실에서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수연아,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다. 아빠가 말했어요. 덕분이에요, 아빠.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아빠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또 한 번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봄은 이렇게 왔어요.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저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밤에 악몽을 꾸기도 하고 갑자기 심장이 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괜찮아질 거라는 걸.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온전히 제 것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걸. 아빠가 그랬어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맞아요. 이제부터입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의 침묵 뒤에 숨겨진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용기 내어 손 내미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